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카입니다. 오늘 세상이 온통 하얘졌어요.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기아의 자랑 K5 차량입니다. 이렇게 눈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K5 1세대가 2010년도에 나와서 그때 CF 광고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위에 대한 경쟁은 의미 없다. 우리는 올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3세대 모델이 드디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중형차 시장은 굉장히 뼈아픈 시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1981년도에 자동차 합리화 조치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자동차는 승용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기아 자동차는 상용자동차를 판매를 하게끔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조치였는데요. 이때 승용자동차에 대한 기술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나타가 중형차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기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랑 합병을 하게 되죠. 기존에 기아 자동차는 옵티마라는 차량과 로체라는 차량으로 중형차 시장에서 소나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전체적인 판매량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던 게 사실이에요. 로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품성이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디자인이라는 장벽을 넘지를 못해서 판매량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가 2009년도에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5 차량을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K5 1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 총괄이었고요. 피터 슈라이어의 디자인 철학이 강렬하게 담긴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본 다음에 성능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그럼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앞부터 보실까요? 네, 먼저 후드 캐릭터 라인은 양쪽으로 선이 뻗어 있으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말려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멋진 투구를 연상하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고요. 2022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가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이 장착된 모습입니다. 밑쪽에 라제타 그릴은 굉장히 얇게 뻗어 있습니다. 얇게 뻗어 있으면서 타이거 노즈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밑쪽에 하단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로 고급감을 덧대준 게 특징이고요. 자, 옆쪽에 보시는 에어홀이 이렇게 실제로 뚫려 있는 공력 성능을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앞에 범퍼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 또한 이렇게 좀 얇은데요. 얇으면서도 프로지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3발짜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앙 보조등이 DRL이 들어가 있는데 Z자를 형성하면서 아주 강렬하고 길게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옆에 펜다까지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밑부분에 DRL이랑 같은 라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지시 등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치는 일이 없이 일체감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스타일을 제외하게 되면 방향지시 등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F1 포뮬러 메이커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네, 레이싱 게임 하면서도 많이 익숙하게 이렇게 보셨던 그런 이제 메이커인데요.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5스포크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타이어의 사이즈는 18인치 타이어입니다. 우리가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9인치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한데 지금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2.0 차량이기 때문에 18인치 타이어가 최대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글라스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가 플래그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디 컬러와 하단부는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 밑에는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보통 차는 여기서 서라운드 몰드가 이렇게 유리창 결을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크롬이 이 차량은 좀 독특한 서라운드 몰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뒤쪽까지 갑니다. 뒤끝까지 가서 마치 이렇게 하나의 끈처럼 반대쪽까지 이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서라운드 몰드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차량의 디자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필러와 C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도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썬루프를 장착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하이그로시로 들어온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2022년형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개별적으로 썬루프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썬루프의 장착률이 대략적으로 한 50% 미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이그로시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측후면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프에서 트렁크 라인까지 보면은 거의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패스트팩 디자인 같이 마치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듯이 이렇게 뻗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살짝 자존심을 올려주는 듯한 형상으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살짝 올라가 있어서 자존심을 살짝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도 에어 커튼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데코입니다. 실제로 뚫려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라운드 몰드가 뒷부분까지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절취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의 등들이 이 끝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얇으면서도 강렬하게 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K5의 텍스처가 여기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반사판은 등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막혀있는 디자인 팁입니다. 그 밑으로는 스키드 플레이트 타입의 범퍼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테일게이트 뒤쪽에 카메라 옆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네, 좀 천천히 열리면 더 고급스러울 텐데요. 트렁크가 이제 패스트팩 디자인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트렁크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얼마나 넓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자, 골프백 4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저 앞에 보시면은 스키스루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우퍼가 아주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안쪽에 사실 이 부분이 좀 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기스가 좀 잘 날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으로 여기 비닐로가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네, 이런 거는 뭐 천천히 제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제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 띄고 있네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안쪽에는 타이어 3킥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차량 용품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하얀 선들이 바로 구조 접착제입니다. 구조 접착제는 용접보다 더 단단하게 차량의 구조를 받쳐주는 신소재인데요. 굉장히 비싼 신소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아낌없이 써줬다는 거. 그리고 1세대 때 이 드라이버 이게 사실 뭐 얼마 안 하는 건데 이게 빠졌었거든요. 다시 넣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요. K5와 소나타에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왜 손잡이를 안 만들어줬을까? 영원히 까이는 K5의 트렁크입니다. 네. 우리나라면 눈 오거나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차량 위에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트렁크를 닫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 닫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손이 오염이 되잖아요. 손이 벌써 이렇게 더러워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손잡이 K3에도 들어가 있고 셀토스에도 들어가 있는데 K5에서 왜 뺐을까? 여기다 손잡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힘껏 닫거나 아니면 지금 프로쇼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트렁크가 없는데 손잡이마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비싸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정도는 다음번 상품 개선 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관이 이렇게 멋지고 예쁜 걸 봤으니까 마음씨가 예쁜지도 궁금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마음씨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엔진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진룸 커버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 됐네요. 이런 소개까지도 디자인이 잘 된 거는 차량이 얼마나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이렇게 엔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트립 G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일부 고급차에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에어 클리너를 쉽게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것, 요거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더럽히지도 않고 쉽게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셀프 교체가 가능한 이런 부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냉각수는 예전에는 초록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는데 색깔을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홍색이 훨씬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네, 핑크핑크하게요. 자, 이 차량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N3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보면은 벌집 구조로 해서 여기 팬다운 부분을 한 번 더 올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앞 부분과 그 다음에 측면에서 들어오는 충격 분산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5 1세대가 굉장히 이제 소음 부분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사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아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흡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썼는데요. 먼저 고무 댐퍼는 양쪽으로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위쪽으로 하나씩, 그리고 가운데 하나, 총 5개의 고무 댐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흡음 패드가 굉장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 몰드가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흡음 대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흡음과 열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방진 방음 패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압식 리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K3보다 한 등급 위에 형님 차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엔진룸의 이쪽 라디에이터 그릴 앞쪽에 있는 커버는 이 앞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쪽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는 따로 이렇게 커버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실내로 들어가는 소음 부분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커버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고무 부분도 이제 흡음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은 K5 시그니처 2.0 차량입니다. 색상은 인터슬라 그레이고요.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이고요. 옵션 사양으로는 드라이브아이즈, 파노라마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크래쉬 사운드, 10.25인치 내비게이션까지입니다. 차량 가격은 3,150만원이고요. 여기에 옵션 가격이 460만원어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66만원이 인하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구입 가능한 차량은 3,550만원 정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뒷자리에 착석을 했습니다. 팔걸이까지 이렇게 내렸는데요. 지금 이제 패스트백 디자인처럼 약간 스포츠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윗부분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파였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을 때 머리카락이 살짝 닿을 정도입니다. 네, 크게 불편하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타는 사람은 어째 약간은 이제 허리에 힘을 빼서 타니까 살짝 닿는 정도의 차량 높이를 갖고 있네요. 썬루프를 넣게 되면 LED 등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뒷자리까지 리어로드 그레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형차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고, 이런 부분을 크롬 링까지 해서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게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중형차가 3,5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만큼 더 내장 소재에 대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들 브라운 컬러의 차량이고요. 실내 뭐 이염이 잘 된다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판매량에서는 새들 브라운 차량이 검은색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근데 지금 등급을 시그니처 등급을 선택하거나 혹은 스타일 등급을 선택하면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새들 브라운 선택하면 이렇게 스티치 부분도 검은색 위에 이렇게 살색으로 바늘질 되어 있는 스티치라고 그러죠. 스티치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새들 브라운 컬러로 하면은 여기 암레스트도 역시 이제 새들 브라운 컬러로 들어오게 되고요. 워크인 디바이스가 여기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탔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당겨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누워서 쉬어,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네, 워크인 디바이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레그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그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는 좌석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뒤로 그대로 온 거거든요. 근데 양팔을 이렇게 뻗었을 때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도 다을랑말랑 이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공간이, 체스트 공간도 넓고 레그 공간도 굉장히 넓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포켓은 이제 원 포켓 타입으로 해서 가죽 포켓입니다.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으로 마련됐습니다. 셀토스는 한쪽에만 있었잖아요. 아이소픽스를 이렇게 커버를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씌워놨어요. 이렇게 누르면 쏙 들어가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클립만 안 보이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키스루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키스루. 네, 뒤에다가 이렇게 쉽게 물건 같은 거 숨겨놓을 수 있게 이렇게 대놨네요. 네. 자, 인사이드 도어 핸들도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보통 이렇게 니은자에서 끝났는데 위쪽까지 크롬을 줬다는 건 좀 더 고급감을 위해서 원가 절감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윈도우에도 크롬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에는 블랙에다가 스티치가 적용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스피커가 크래쉬 사운드가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있고, 스피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미들 스피커가 이 앞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고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앞쪽에, 고음 스피커는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 버튼들도 역시 크롬으로 덧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보호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운전자가 뭐 타고 내릴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셀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으면 조금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랑 색깔을 서로 체인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보고요. 여기에는 하이그로시처럼 되어 있지만 야간 시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쪽에 포켓이 마련되어 있는데 포켓은 예상보다 좀 많이 좁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저는 로션이나 향수 뭐 이런 거를 넣어놓고 다니는데 사실 음료수를 넣기에도 조금 이렇게 좀 작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신에 이 안에 무언가로 좀 알차게 채워넣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탑승을 했고 전방시계가 하이패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전방시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베젤리스 타입의 룸밀러와 자,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입니다. 그래서 와이드형인 스팅어보다도 훨씬 큰 파노라마 타입이 들어가고요. 자, 앞쪽에는 크래시 패드 상단이 완전히 가죽으로 이렇게 다 감쌌어요. 가죽으로 다 감싸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티치까지 이렇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드 그레인이 굉장히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예전으로 치면 대형 차량에만 들어가던 이런 우드 그레인인데 감촉도 굉장히 좋고요. 색깔도 뭐 체리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고동나무 색깔입니다. 또 그리고 크롬을 굉장히 아낌없이 사용한 게 지금 보여져요. 지금 에어컨 송풍구도 그렇고요. 이쪽 라인도 그렇고 이렇게 라인들이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 공조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장치는요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기청정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 기능 실행되는 모습 잠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밑부분에는 하이그로시가 적용되어 있어요. 하이그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 하이그로시가 이 부분에 있으면은 광택감과 더불어서 고급감이 있기는 한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먼지가 있으면은 너무 티가 나서 관리하는 면이 좀 어렵고 또 지문 같은 것도 잘 묻는다고 해서 이런 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2세대 때는 여기가 크롬으로 돼서 좋았다 했는데 다시 하이그로시가 들어온 거는 조금 의외네요.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탔을 때 이렇게 무릎 공간이 이렇게 기대기 편하게 잘 만들어 놨네요. 이런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운전석은 이 밑에가 좀 가라앉아 있어서 이제 운전자가 물건 같은 거를 적재하기 좋게끔 만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크롬이 들어가 있네요. 크롬 진짜 많이 썼죠. 여기 링에도 크롬이고요. SBW 기어 변속 장치인데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부츠 타입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LPI 엔진이나 아니면은 가장 낮은 트렌드 등급 같은 경우는 부츠 타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식 파킹과 오토 홀드 그리고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어휴, 세상이 하얗죠? 이렇게 리뷰할 수도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주요 부분 확대 가능합니다. 조금 눈이 많이 와서 조금은 감속 운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핸드폰은 여기에 노트를 이렇게 쏙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넣었다가 꺼내기도 굉장히 좀 수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혹시라도 핸드폰이 이거보다 큰 거면 어떡하냐, 나중에 정말 커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는 뺄 수도 있습니다. 네, 빼서 그냥 내려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 넓네요. 네, 수납 공간 넓고요. 계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클러스터형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도 할 수 있고요. 테마 A, 테마 B, 네, 스포츠 모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죠. 테마 C, 그리고 테마 D까지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테마 D는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또는 야간이면 야간, 낮이면 낮 이렇게 따라서 계기판의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디자인을 가장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시 정보들을 보여주니까 그만큼 시각적으로나 이렇게 안전운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이 12.3인치인데 내비게이션이 10.2인치예요. 네, 물론 기존보다는 커지기는 했죠. 소렌토에도 물론 10.2인치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앞으로는 뭐 다음 버전부터는 12.3인치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실내 디자인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은 주행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네, 6화의 첫 새 차는
K5의 전신인 로체 차량이었어요. 로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표방했던 것들이 이제 드라이브는 반응이다 그래갖고 방음성이 굉장히 좋고 핸들이 굉장히 민첩하고 그랬던 차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K5 차량으로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에 K5 1세대가 탄생을 하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혁신이 되면서 또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이런 엔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6화 같은 경우에는 K5 2세대 모델을 가지고 있었어요. 2세대 모델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3세대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2.0 차량을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2.0 같은 경우 마력수는 160마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60마리의 말이 달리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1.6 같은 경우에는 180마력까지 마력이 더 증대가 되죠. cc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1.6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가 더 증대가 됩니다. 자연 흡기 엔진과 이제 과흡기 엔진과의 차이인데, 만약에 저 6화 보고서 K5를 구입하라면 6화는 주저없이 2.0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cc도 높고 그리고서 출력도 떨어지는데, 그 cc가 높다는 거는 자동차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세가 1년에 29만원이면 되는 이제 1.6에 비해서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연비 같은 경우에도 1.6 같은 경우에는 13km 정도가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장착 안 했을 때 12.7 정도가 나오니까 연비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불리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2.0을 선택하냐 하면, 과학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세팅 자체가 차량에 있어서 이제 편안한 승차감, 주경차다운 이 무게감이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이 더 부드럽게 잘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흡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경차는 2000cc 다라고 하는 공식 같은 게 암묵적으로 있잖아요. 사실 2000cc면은 주경차,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다운 사이즈를 시키고 토크감을 높이다 보면 아무래도 차량에 대해서 좀 더 무리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간 활용해온 그런 충분히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립이 됐다면, 예전에 이제 세타2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랭크 축에서 이제 깨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차량이 판매되면서 10년 뒤에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차량 가격도 한 100만원 정도 싸거든요, 2.0이. 네, 물론 100만원을 더 주더라도 이제 고성능 모델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6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 개인적으로 추천하기에 한 30대 중반 이후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가족들을 데리고 스피드감을 즐기기보다는 이제 안락함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2.0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차가 무조건 잘 달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잘 달리는 만큼 만일 충돌 시에도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제 N3 플랫폼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플랫폼 자체가 단단하다는 거, 그리고 에어백이 기존보다 더 증대돼서 9개 에어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에어백과 더불어서 측면 에어백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 얼마 전에 이제 리뷰했던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에어백이 총 8개가 들어갔는데, 그거보다도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경차에서는 최대 많은 에어백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이제 스포츠합니다. 네, 차량이 나가는 게. 네, 이래서 사실 이제 도로에서 좀 과속하는 이제 K5 차량들을 가지고 좀 양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굉장히 스피드감 있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세팅 자체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좀 젊은 감각 주행에 좀 맞춰져 있는, 제가 2세대 차량의 오너였잖아요. 그래서 2세대 K5보다는 좀 더 딱딱해진 세팅값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속에서의 핸들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떨리거나 이런 게 없고요. 네, K5 차량은 우리 뭐 은어로 뭐 과학 5호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네, 참 과학적으로 잘 만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깔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라인 등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이그로시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 꺼버리면 그냥 하이그로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998년도 IMF 때 사실상 부도가 나면서 98년도에 이제 현대차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사실 생산 라인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1세대 모델이 K5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소나타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이제 디자인 경영을 하면서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현대의 기술력을 드디어 다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패턴들도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차량 위주로 좀 더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랜저가 1년 누계 판매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됐잖아요. 지금은 국민차가 이제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년층들은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들은 굉장히 디자인에 민감한 고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도 디자인이 예뻐서라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아까 뭐 엔진 설명하면서 얼굴이 이쁘면은 마우스도 이쁜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차량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미인이 지나가면 미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반영한 멋진 디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5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신기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60도 리모트 뷰가 가능합니다. 마치 이제 핸드폰으로 하늘 위에서 촬영한 듯한 이제 전체 차량 주변의 전체 상황을 핸드폰으로 확인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내 차 잘 있나 이렇게 걱정하실 때 확인이 쉽고 간결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있고요. 또 기아 페이가 가능합니다. 기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나 아니면은 셀프 주유소 이런 데에 갔을 때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혹은 불편하게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결제하는 게 아니라 미리 등록만 해놓으면 매우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이제 카투홈 기능이 됩니다. 카투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히터 뭐 아니면은 전등 이런 것 등을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차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우리 보일러를 미리 켜놓는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진보된 기술 중에 하나가 최종 목적지 안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차장에다 차를 댈 거 아니에요. 주차장에 차를 댄 다음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까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이런 점들도 좋은 점입니다. 네, 그 밖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승 중에 안내해드렸으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제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성인식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명령을 내리는 건데 예전에는 참 이런 기능들이 있어도 멍텅구리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기능 또한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 아이 서버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협업 콜라보를 한 거죠. 그래서 말로 구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성 명령 메뉴 중에 몇 가지는 KBS 뉴스 틀어줘, MBC 뉴스 틀어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송사까지 지명해서 뉴스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는 주가 정보, 뭐 삼성전자 주가 알려줘, 또는 로또 번호 알려줘. 그리고 K5에서 제일 연동이 잘 되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창문 내려줘, 이렇게 하면은 창문까지 내려주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음성이 아주 말을 잘 알았습니다. 점점 차가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K5 차량, 차가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죠. 네. 차량에 대해서 안전 관련 기능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차량에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곡선 주행 도로까지 이제 판별을 해서 속도를 감속해주는 그런 기능마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기능인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해 드릴게요. 고속도로에 차량이 진입을 했어요. 이미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차가 이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시고요, 속도를 도로의 최고 속도 구간에다가 자동으로 속도를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110km 구간이다 그러면은 110km 구간을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도로 흐름에 맞춰서 내가 엑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게끔 들어가는 게 바로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자, 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은 총 4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시승해본 차량이고 사실 주력 차량이라고도 볼 수 있는 2.0 가솔린 엔진 6,500rpm에서 160마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4,800rpm에서 20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LPI 엔진도 이제 굉장히 힘이 좋은데요. 2.0 엔진이고요. LPI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는 146마력입니다. 6,000rpm에서 146마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0 엔진이랑 가장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엔진이죠. 1.6 터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0마력의 27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차량도 있는데요. 연비가 매우 훌륭합니다. 무려 16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20.1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152마력이고요. 여기에 38.6kW급의 모터가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총 출력 같은 경우에는 203마력의 합산 마력이 나오게 됩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19.2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19.2토크에다가 205Nm의 힘을 추가로 모터에서 전해주기 때문에 합산 마력 같은 경우에는 40.1토크의 합산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죠. 자, 우리가 스타일을 빼면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외장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저희가 풀옵션 차량으로 시승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스타일을 뺐을 때 어떤 옵션들이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헤드라이트 부분이 3발짜리 프로젝션 타입에서 LED는 LED인데 4발짜리 LED, 조금 덜 밝은 LED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RL 부분에 컨시럴 램프가 원래 표기가 되었었는데 그 Z차로 되어 있는 DRL 부분이요. 그 부분에 이제 하단부에 이제 방향 지시등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 부분이 범퍼 하단부에 있는 벌브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타이어인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게 됩니다. 네, 가솔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6이나 아니면 2.0 가솔린 기준으로 봤을 때 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16인치 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뺐을 때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적용하거나 혹은 더 낮은 트림에서는 아예 그냥 오디오가 적용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이제 그 LED의 가운데 이제 절취선 모양의 이제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취선 모양의 등이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가운데 중앙에 있는 등들이 안 나오는 전구 타입의 램프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계기판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낮은 트림을 선택해서 클러스터가 빠진 계기판은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낮은 등급에서는 이제 기어 노브가 SBW 돌리는 타입이 아니라 부츠 타입 기어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실내 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같이 시승해본 차량은 새들 브라운 컬러입니다. 사실 이제 더 화사해 보이고 넓어 보이고 밝은 색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검은색은 좀 더 좀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자동차라는 특성상 보통 짧게는 2, 3년에서부터 길게는 20년까지도 보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이 좀 길 것 같다, 나는 한번 차를 사면 한 5년 10년 타는 타입이다 라고 하면은 검은색 시트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쓰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거실에서 쓰는 소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쓰는 시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간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려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소스도 흘리고 뭐 청바지도 이염될 것 같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은 블랙 원톤 인테리어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화사한 느낌이 좋고 그리고 좀 깔끔한 편이야. 그리고 주로 뭐 정장이라든지 이렇게 준수하게 뭐 오염되지 않는 옷들을 주로 즐겨 입는다 그러면은 샌들 브라운 컬러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외장 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컬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컬러이자 많이 팔리는 컬러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과 오로라 블랙 펄, 흰색과 검은색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저희랑 시승해봤던 인터스텔라 그레이 차량, 네, 오염에도 강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레이 차량이고요. 좀 더 요거보다 밝은 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틸 그레이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색상, 그러니까 요트블루 색상, 제가 오늘 요트블루 색상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요트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1.6 터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래비티 블루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네, 1.6 터보에서는 요트 그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대신에 그래비티 블루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현대자동차를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 차량이랑 아무래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DL3 K5 차량이 압도적인 판매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소나타의 디자인이 조금 부족하다, K5에 비해서는 좀 강한 느낌이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차량은 지금 풀체인지를, 조기 풀체인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량 감소 때문에 일전에는 1% 금리로 적용을 해서 그 이제 디자인적인 약점을 보완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는 서로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자동차 판매량은 자동차의 인기도보다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어차피 생산하는 만큼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아무래도 소나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9월부터 지금 2021년 11월까지의 판매량은 소나타가 좀 더 앞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랑 K5랑 재원 자체는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둘이 이제 N3 3세대의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의 전장 길이 또한 4900mm의 소나타와 K5 4905mm로 전장 길이에서는 5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폭, 전고 이 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축거, 이제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인데, 축거는 이제 K5가 10mm 더 커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실내 공간도 K5가 더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 부분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제 2.0 CVVL 엔진을 탑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6500rpm에서 160마력, 그리고 4800에서 20토크,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까지 모든 사양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나타와 K5의 재원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하면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마저 들으시면 K5 DL3의 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2021년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차량은 바로 중형차 시장의 절대 강자 K5 차량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6화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K5 차량에 대해서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까지는 성실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6화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독거노인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셔갖고 저희 6화가 용기 내서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앞으로 저희 6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6화 잘 돼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